조선이 세워지는 과정을 알기 위해선 다시 고려 말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려 말에 원나라의 간섭을 받으면서 여러 왕들이 개혁 정책을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개혁 정책을 했던 왕은 바로 공민왕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로 잠깐 다시 가보면요. 그 시기 지배층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네 글자인데요. 권문세족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설마 벌써 잊으신 건 아니시겠죠? 권문세족들은요. 원나라랑 비교적 친하면서 국가 안에서 대농장을 경영하고요. 크게 농장을 경영하고 대농장을 경영하고 그다음에 음서제도 등을 통해서 관직도 독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상대로 뭔가 자주적이고 그런 개혁을 하려고 하는 왕들의 입장에서는 권문세족과 이 개혁을 함께 하기에는 뭔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민왕 때부터 본격적으로 과거 시험을 통해서 지방에서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이 바로 신진사대부입니다. 새롭게 진출한 사대부라고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이 신진사대부들은요. 유교의 성리학을 받아들여서 뭔가 이런 식으로 개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나라와 새롭게 변할 세상에 머리 역할을 할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또 한 세력이 있었는데요. 홍건적과 일본이 외구가 자꾸 쳐들어오자 이들을 막기 위해서 새롭게 흥하기 시작한 신흥무인 세력이 있습니다. 신흥무인 세력들이 같이 이들과 손을 잡으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들이 브레인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이들은 행동력을 받쳐줄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 건국의 주도 세력은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구나. 일단 머릿속에 두시고요. 건국 과정 한번 살펴볼게요. 건국 과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배웠던 위화도 회군 기억나세요? 일단은 그 위화도 회군부터 조선 건국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영 장군이 이성계에게 얘기하죠. 명나라가 천령 이붕의 땅을 요구하니까 가서 본때를 보여주고 와라. 그래서 이성계를 보내는데요. 이성계는 지금 나가서 싸우면 아무래도 불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영 장군에게 못 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군대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최영 장군의 명령에 따라서 이성계가 가게 되고요. 가는 도중에 압록강에 있는 섬에서 군대를 돌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위화도 회군이었습니다. 위화도 회군하고 돌아와서 이성계를 중심으로 신진사대부들과 함께 고려를 이렇게 개혁하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개혁은 바로 과전법의 실시입니다. 과전법 실시. 일단은요, 과전법이란 단어 보시면 요 전자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밭을 개혁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전에 권문세족들이 너무 큰 토지를 다 가지고 자기네들끼리만 떵떵거리며 살고 있잖아요. 안 되겠다. 우리들끼리도 이렇게 다시 토지제도 개혁을 해서 신진사대부들과 백성들을 위한 토지제도 개혁을 하자라고 하면서 만든 제도가 바로 과전법의 실시입니다. 관리들한테 토지를 주는 게 아니고요.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주는 제도인데요. 경기도 일대의 전 현직 관료들에게 토지를 지급해주는 제도를 만들면서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얻은 모든 땅의 문서를 다 가져다가 불태우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도 개혁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크게 두 개의 세력으로 신진사대부가 크게 나뉘게 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요. 온건파사대부, 온건만 쓸게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려 아직 괜찮다. 고려를 그냥 두고 개혁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가장 대표적으로 정몽주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니다. 지금 빨리빨리 개혁을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나라를 새롭게 만들자. 새술은 새푸대에 담자라고 얘기하는 급진파 사대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정도전. 이름 또한 굉장히 도전적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개혁의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위화도 왜군 이후로 권력을 잡은 이성계와 손잡은 쪽은 바로 정도전이구나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서 정몽주는요, 이 당시에 공양왕 과 손을 잡고 이 당시에 고려의 왕인 이 사람과 손을 잡고 개혁을 하는 중이었고요. 이성계와 손을 잡은 정도전도 개혁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누가 조금 더 우위냐면 바로 정도전과 이성계 쪽이 조금 더 힘이 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성계가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한 정몽주는요. 거기과 관련된 괴성에 있는 이 급진파 사대부들을 다 귀양을 보내고 왕을 중심으로 고려를 중심으로
개혁을 막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눈치챈 이성계와 그의 5번째 아들 이방원은 성급히 개경으로 돌아와 정몽주를 초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개혁을 해서 새롭게 나라를 세워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도 어디 들어보셨을 텐데 하여가라는 시조를 읊습니다. 이런 들었더하리 저런 들었더하리 만수상 드렁칠이 얽혀진 들었다리 우리도 이와 같이 한 100년 살아보세. 나라가 고려인들 어떻고 조선인들 어떠냐. 우리 한번 나라를 잘 만들어서 살아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자 정몽주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하는데요. 싫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시조로 대꾸를 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여기서 임은 바로 고려를 의미하고요.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얘기를 딱 들은 이방원은요. 아, 더 이상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집에 돌아가고 있는 정몽주를 다시 부활을 시켜서 죽이게 되고요. 이 세력은 일시에 거의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급진파 사대부와 이성계를 중심으로 나라가 건국이 되는데요. 이 사건을 잠깐 정리하면 급진파가 온건파를 견제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온건파 세력을 조금 몰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운 나라가 조선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문제 이렇게 나와요.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토지제도 개혁을 실시했다. 맞게요, 틀리게요, 여러분? 아닙니다. 토지제도 개혁을 먼저 하고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을 건국해서 이제 고려라는 나라를 없애고 개경에서 조선을 이성계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고려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개경에 있던 고려인이었던 사람들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왕씨에서 이씨로 바뀐 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성계는 고려의 신하였잖아요. 아, 이거 너무 의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물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 많은 국민들이 백성들이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성계는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수도도 한번 옮겨보자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결국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서울에 그 한양, 한성을 짓고요.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수도를 옮기는 걸 되게 유식하게 천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양, 천도까지 이루어지면서 아, 조선 건국 과정이 드러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하나 빼고요. 요렇게 4개를 시험 문제 자주 이렇게 순서를 묻는 문제가 나오니까요.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선 건국의 의의 잠깐 살펴볼게요. 조선 건국의 의의는요. 이전에 고려에 비해서 조선이 어떻게 달라졌냐라는 내용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단어들만 중심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지배 계급이 변화하게 됩니다. 고려는요. 귀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귀족이면 내가 그닥 이렇게 공부를 잘하거나 뛰어나지 않더라도 관직을 하고 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2가지 때문이었는데요. 바로 공음전과 음서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이게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의 신분이 중요하긴 하지만요. 내가 만약에 능력이 좀 모질란다. 그러면 제가 관직을 나갈 수 없으면 약간 그 사계에서 조금 지배층에서 물러나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배계급을 보시면 양반 위주의 관료 정치 체계다라고 얘기하면서 귀족과 구별해 두셔야 됩니다. 귀족은 그냥 귀족, 세습적인 신분인 거고요. 양반은 일단 의미는 이렇습니다. 문반과 무반, 문신과 무신 양쪽에 반이 있다. 그래서 양반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래서 관직을 가져야 지배층이 될 수 있는 사회였다. 아, 이렇게 바뀌었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지배 이념을 확립하게 되는데요. 유교, 민본 정치, 덕치주의, 그리고 성리학적 이상 정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백성이 근본이고 이 근본을 잘 섬겨야 된다. 그리고 왕이 덕이 있어서 백성을 다스려야 되고 덕이 없으면 왕을 몰아낼 수도 있다. 뭐 이런 사상들이 이 당시에 조선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하고 조금 많이 달라지는 거 느끼시면 좋겠고요. 토지제도도 안정을 시키는데 과전법 실시 등으로 인해서 조선 토지제도를 안정시키고요. 특히 민족 문화,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가 조선 전기에 크게 발달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훈민정음을 들 수 있다라는 사실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주로 4개 내용을 고려와 달라진 조선의 특징, 조선 건국의 의의라고 하는데 첫 번째 특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건국한 이후에 왕들이 어떻게 나라 체제 정비해 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선은 유교, 성리학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유교에 있는 그대로 나라를 이렇게 잘 정리해서 체제를 정비해서 지배하고 싶어 했는데요. 그래서 이 과정들에서 점점 그것이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기틀 마련해서요, 유교적 이상 정치를 통해서 중앙집권 통치 질서를 확립하고 싶어 했는데,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태조는 여기다 쓸게요. 태조 이성계죠. 태조 이성계는요, 부인이 일단 여러 명이 있는데 가장 사랑받던 부인은 강씨고요. 원래 처음에 결혼했던 부인은 한씨입니다. 한씨에게서 아들이 6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표시할게요. 6명이 태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강씨에게서 아들이 2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한씨의 아들들은요, 이성계가 비교적 젊을 때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더 나이가 있고요. 강씨의 아이들은요, 조금 아직 어린 편입니다. 그래서 한씨의 아이들이 다 방과 방원 뭐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는데요. 이들은 아버지의 건국 과정,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갈 때 열심히 같이 뛰어들어서 전쟁을 같이 해서 아버지를 도와줬던 그런 사람들이고요. 강씨 부인의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있었던 그냥 애들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태조가 왕이 되는데, 태조를 도와서 유교적 이상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요. 왕이 조금 부실해도, 왕이 조금 생각이 없어도 정치가 잘 되려면 신하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법도 정비하고 체제를 정비해 가는 정도전은요. 이제 이성계가 왕이 태조가 됐으니까요. 후계자를 삼아야 되는데 굉장히 힘이 센 사람보다는 조금 약하더라도 신하 중심의 정치가 될 만한 후보를 물색을 합니다. 근데 그 누구였냐면요. 강씨 부인의 막내 아들. 이 아이입니다. 아이니까 이렇게 잘 교육해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국 정도전 등이 이 막내를 세자로 밀게 되고요. 결국 이 아이가 세자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같이 싸우고 했는데 그 모든 공을 다 막내가 가져간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씨 부인의 자식들은 굉장히 불만이 크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5번째 이 방언이거든요. 이 방언을 중심으로 정도전과 그다음에 이 막내 아이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사건이 1차 왕자의 난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이제 권력을 딱 잡으면 이제 아버지가 물러나게 되고요.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 될 텐데 약간 그거는 부끄러웠나 봅니다. 그래서 둘째 형을 정종이라는 자리에 올려놓고 자기는 형을 도와주는 위치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형은 2번째 형인데요. 바늘 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었겠죠. 그래서 동생한테 어떻게 하면 이걸 물려주고 자기는 좀 편해질까 막 생각하고 있다가 넷째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니 왜 5째도 하는데 나도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방원이 이것까지 정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왕이 되는데, 우리는 이방원을 바로 태종이라고 부릅니다. 태종은요, 이렇게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됐는데 자기 형제들도 다 귀양 보내고 무찌르면서 권력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왕권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왕실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군대를 다 없애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병,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군대를 다 없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실시하냐면요. 호패법이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나라가 완성이 됐으니 세금도 걷고 그 다음에 이거저거 해야 되는데 주민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떻게 세금을 걷어야 되는지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요. 호패라는 것을 나눠주는데, 이 호패는 지금으로 따지면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 관리에서부터 노비에까지 다 나누어 주어서 이게 갖고 있으면 군역이나 세금의 의무 같은 걸 지어야 된다라고 이걸 나눠주면서 이렇게 군역과 조세를 걷어들였구나. 아, 이런 식으로 뭔가 체제가 잡혀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민생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다가 이제 본인이 5째인데 아무도 자기를 후계자 지명 안 해줬는데 자기가 왕이 된 거잖아요. 후계자 지명은 자기의 후계자 지명을 좀 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태종은요, 아들이 일단 크게 여러 명 있었는데요. 그중에 일단 3명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양녕대군이고요. 2번째가 효령대군이고 마지막이 충녕대군입니다. 당연히 첫째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던 태종은 양녕을 세자로 삼게 되는데요. 뭐 사료에 보면은 양녕이 굉장히 좀 이렇게 왕세자답지 못한 행동을 많이 했대요. 이렇게 뭐 술 먹고, 뭐 여자들과 놀러 다니고, 자꾸 이렇게 말 타고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신하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양녕대군이 물러나게 되고요. 결국 세자 자리는 누구에게 가냐면 충녕에게 갑니다. 이 충녕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은요, 이제 그래서 왕에 즉위하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죽어서 왕에 즉위하는 게 아니라 태종이 일단 한 발 물러섭니다. 이제 오늘부터 내
막내 아들 아니죠. 세 번째 아들에게 왕위의 자리를 물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왕자리를 물려주고요. 본인은 뒤로 물러나는데 완벽하게 물러나는 건 아니고 군사와 외교권 등 주요 권한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아마 이렇게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왕이 그렇게 되면 2명인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체제를 좀 더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본인이 그렇게 물러나면서 군사권을 쥐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종대왕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정말 손꼽히는 왕입니다. 그래서 유교적 이상 정치를 실현하게 되는데요. 집현전을 중심으로 학자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과학 문물도 발달시키고요. 음악도 발달시키고 하고요. 그리고 경연, 이거는 신하들과 왕이 같이 토론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활성화시키고요. 훈민정음까지 만들어서 백성들한테 글을 알려주는 이런 일까지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조세제도도 정비하게 되는데요. 호패법을 실시하긴 했지만 이제 어떻게 조세를 거둘지 기준이 확실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 거의 최초에 있었던 일인데요. 17년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양반이 원하는 것, 농민이 원하는 것, 누가 원하는 것, 이 지역에서는 이런 거 원하는 것, 이런 걸 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풍년 정도와 땅의 비옥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조세를 걷겠다라고 하는 조세제도도 정비하게 되고요. 그거 외에 유교적 각종 의례제도도 정비하게 됩니다. 이 정비한 내용들은요. 다음 강의에 좀 자세히 배울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럼 세조로 넘어갈게요. 세종대왕이요. 18명의 아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많은 아들이 있고 그 아들들이 다 그렇게 하나같이 똑똑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왕위를 물려줄까 고민할 것도 없이 제일 똑똑하고 첫 번째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 됐었죠. 그 아들이 바로 문종입니다. 그런데 문종은요, 아버지가 왕위를 물려준 지 2년 조금 지나게 되자, 본인이 왕이 된 지 2년 조금 지나게 되자 그만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후계자 자리를 문종의 아들인 12살 먹은 단종에게 물려주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촌이 17명이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정말 다 똑똑한 삼촌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두 번째 삼촌인 수양대군은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있고요. 약간 왕이 되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12살짜리 조카가 왕이 되고 그리고 신하들이 막 간섭해서 하는 정치 형태가 되자 수양대군은 결심합니다. 이 자리를 내가 뺏어야 되겠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계유정난이라는 정변을 일으켜서 단종을 상황으로 물러나게 하고 본인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단종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죽기도 하고요. 지방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양대군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몇몇 신하들을 중심으로 권력을 잡고 나중에 결국 단종을 죽이게까지 되는데요. 아무튼 이 수양대군이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조입니다. 세조는요,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를 믿고 따르는 신하들한테만 그 대가를 지불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과전법은 전현직관리, 전직관리한테도 땅을 주었던 건데요. 이제 세조는 법을 바꿔서 현직관리, 지금 관직에 있으면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에게만 땅을 주겠다라고 해서요. 현직관리에서 직전법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세조가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는데요.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이따 살펴볼 텐데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세조가 이제 이렇게 왕이 돼서 굉장히 이렇게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세조한테는 일단 2명의 아들이 있거든요. 세조와 2명의 아들들. 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 아들이 어느 날 20살 되던 해에 세자로 책봉이 됐는데 자다가 갑자기 가위에 눌려서 죽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죽었는지 확실히 원인이 밝혀지지 않지만 아무튼 첫째 아들이 죽었고요. 둘째 아들을 세자로 삼았는데 세조는요 계속 밤마다 악몽을 꾸었대요. 단종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네가 내 아들을 죽였지 뭐 이렇게 계속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각종 피부병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생각보다 이렇게 왕이 되고 나서는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조금 정치하다가 돌아가시고요. 이 세자가 왕이 되는데 이 세자가 예종입니다. 근데 이 예종도 생각보다 왕 노릇을 오래 못하고 그만 죽게 됩니다. 그러자 첫 번째 죽은 첫 번째 아들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두 아들 중에 둘째를 왕으로 밀자라고
라고 해서 이 아이가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바로 성종입니다. 이 당시에 가장 크게 권력을 가진 신하가 한 명인데요. 한 명의 딸이 이 아이와 결혼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조의 부인이었던 그 왕후는요. 이렇게 신권과 같이 해서 권력을 좀 강하게 밀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첫째도 아닌 둘째 손자를 왕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종은요. 할아버지 때부터 하고 있었던 사업을 이어받아서 거의 대부분 이때 있었던 사업들을 체제 정비를 완성하는 느낌으로 가는데요. 성종 때는요. 세조 때 시작했던 경국대전 을 완성합니다. 경국대전은요. 이 당시 조선에 있었던 모든 법체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냐면 정말 작은 내용들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15세 이상, 여자 같은 경우는 14세 이상이 되어야 결혼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만약에 관노비라면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애 낳기 한 달 전 애를 낳고는 50일 이상을 쉬어도 된다. 그리고 그의 남편은 13일 정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굉장히 복지적인 법들 도 있고요. 사형수라 하더라도 3번 이상 재판을 받게 해줘라. 이런 것처럼 굉장히 섬세하고 조선의 모든 것을 다스릴 만한 법들 내용들이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종은요.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신하들이 너무 세력이 세니까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사림이라는 세력을 등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림에 대한 내용은요. 19강에 자세히 나오니까 여기까지 일단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